주말 저녁, 고급 한정식 집의 프라이빗 룸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노수저 소리마저 소음처럼 느껴질 만큼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죠. 그 정막을 깬 것은 맞은편에 앉은 며느리, 김민영의 깊은 한숨 소리였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안부 전해주세요.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늘 건강과 행운이 따르길 기원하겠습니다. 민영의 시선은 시어머니 박순자의 가슴팍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순자가 입고 있는 오래된 자주색 카디건을 향하고 있었죠. 10년도 더 된 그 옷은 세탁기에 너무 많이 돌려 소매 끝이 해져 있었고 전체적으로 색이 바래 희끄무레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매니저라는 직함에 걸맞게 민영은 티끌 하나 없는 고급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귓볼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와 순자의 보풀이 옷차림은 한 식탁 위에서도 잔인할 만큼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죠. 민영은 들고 있던 젓가락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어머님, 건조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순자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순자는 밥을 뜨려던 숟가락을 조심스레 멈췄습니다. 민영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검지 끝으로 순자의 옷을 가리켰습니다. 그 손짓에는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라고는 단 한 톨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족 모임 나올 때는 제발 좀 갖춰 입고 나오시라고요. 그 카디건 대체 언제 샀는지 기억은 나세요? 보는 제가 다 민망해서 그래요. 순자의 옆에 앉아있던 아들 혁이 난처한 듯 아내의 팔을 잡으며 그만하라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민영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목소리 톤을 한 단계 더 높였죠. 당신도 가만히 있어.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아? 사람들이 보면 내가 시어머니 옷 한 벌 안 사주는 독한 며느리인 줄 알 거 아니야. 내 체면 생각은 안 해? 순자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탁 아래로 거칠고 두꺼운 손을 내리고는 말없이 서로를 문지를 뿐이었습니다. 스각 스각. 굳은 살이 박인 두팍한 두 손바닥이 서로 부대끼며 작은 마찰음을 냈습니다. 그것은 순자가 평생을 밭일과 막노동으로 버텨오며 생긴 인내의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영의 독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물수건으로 입가를 우아하게 깎아내며 가장 잔인한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이런 말씀까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백화점 근처에는 절대 오지 마세요. 순자의 손동작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자 민영은 차가운 눈빛으로 순자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제 매장 직원들이나 VIP 고객들이 어머님 그 꼴을 보면 제가 뭐가 되겠어요. 명품관 매니저 시어머니가 동네 시장통 행색을 하고 다니면 제 품위가 바닥으로 떨어진다고요. 아시겠어요? 아시겠냐는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명령이자 자신의 구역에 발도 들이지 말라는 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순자는 다시금 천천히 손바닥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순자는 그 감정을 굳은 살 깊은 곳으로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며느리는 몰랐을 겁니다. 그 볼품없는 옷을 입은 노인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거친 손바닥 안에 얼마나 무서운 힘이 숨겨져 있는지 말이죠. 순자는 짧게 숨을 고른 뒤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네가 정 그렇다면 조심하마. 그것은 패배의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 잠시 숨을 고르는 고요한 정적과도 같은 대답이었죠. 며느리 민영은 자신이 이겼다는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동트기 전 색약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외곽, 아직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은 그녀의 낡은 주택마당에는 새벽 이슬을 머금은 텃밭이 푸릇한 생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익숙한 솜씨로 몸빼 바지를 추어 올리고 호미를 손에 쥐었습니다. 흙내음이 코끝을 스칠 때마다 어제 며느리에게 들었던 모진 말들이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듯했죠. 남들이 보기엔 그저 궁상맞게 텃밭이나 일구는 독거노인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실제로 며느리 민영은 순자의 이런 모습을 지독히도 싫어했습니다. 흙구덩이에서 뒹구는 시어머니가 창피하다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텃밭 아래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아침부터 나오셨습니까? 정적을 깨고 들려온 목소리에 순자가 허리를 폈습니다. 대문 앞에 번쩍이는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서 있었고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근 부동산 개발업체의 최 사장이었습니다. 최 사장은 흙이 묻은 순자의 손을 두 손으로 공손히 감싸주며 연신 굽신거렸습니다. 그의 태도는 마치 대기업 총소를 대하는 듯 극도로 조심스러웠죠. 그도 그럴 것이 박순자라는 이름 석자는 이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 살아있는 전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것은 돌멩이만 가득한 척박한 야산과 과수원 부지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팔아버리라고 거기서 무슨 농사가 되겠냐며 혀를 찼었죠. 하지만 순자는 버텼습니다. 어린 아들 혁을 등에 업고 피가 나도록 돌을 골라내며 그 땅을 지켰습니다. 낮에는 식당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밭을 갈며 악착같이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의 신도시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서 순자가 지켜온 그 땅들이 노른자위 핵심 부지로 선정된 것입니다. 토지 보상금만 현금으로 40억 원. 거기에 신축 상가 분양권까지. 하루아침에 순자는 수백억 대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최 사장이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지난달 상가 임대 수익금 정산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설 주상복합관, 시공사 쪽에서 회장님 의견을 꼭 좀 듣고 싶어 해서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눈에 띄게 이런 차 좀 끌고 오지 말라니까. 순자의 타박에도 최 사장은 그저 싱글벙글 옷을 뿐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펜대 한 번만 굴리면 자신의 사업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요. 순자가 이 엄청난 사실을 가족에게까지 숨기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아들 혁 때문이었죠. 남편 없이 키운 외아들.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었지만 혹여나 어미에게 큰 돈이 있다는 걸 알면 마음이 해이해질까 두려웠습니다. 젊은 나이에 땀의 가치를 잊고 돈에 기대어 나태해지는 꼴로 순자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전히 낡은 카디건을 기워 입고 보풀인 바지를 입으며 철저하게 가난한 시어머니를 연기해 왔습니다. 최 사장을 돌려보낸 뒤 순자는 마루에 걸터 앉아 식업 빠진 숭늉 한 그릇을 들이켰습니다. 씁쓸하고도 구수한 그 맛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어제 며느리가 했던 말이 다시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거지꼴로 백화점엔 왜 왔어? 순자는 피식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 민영이 그토록 숭배하는 백화점의 VVIP들조차 순자의 통장 잔고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라는 걸. 그 똑똑한 며느리는 상상조차 못하고 있을 테니까요. 순자는 주머니 속에 찔러 넣었던 두툼한 봉투를 꺼내 무심히 텃밭 구석 항아리 속에 덜져 넣었습니다. 그 항아리 속에는 이미 수십 개의 비슷한 봉투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쏟아지는 백화점 명품관. 그곳은 민영에게 있어 일터가 아닌 일종의 무대였습니다. 은은한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매장 안, 민영은 마치 우아한 백조처럼 미끄러지듯 고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허리는 가장 공손한 각도로 굽혀졌고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사모님, 이 가방은 이번 시즌 국내에 딱 2점 들어온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사모님의 기품 있는 아우라와 너무나 완벽하게 어울리시네요. 민영의 칭찬은 과하지 않으면서도 고객의 허영심을 정확히 찔러주는 노련함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언변에 홀린 50대 여성 고객은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가방을 망설임 없이 결제했습니다. 민영은 고객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질 때까지 매장 입구에 서서 완벽한 미소를 유지한 채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마법은 풀렸습니다. 민영의 얼굴에 붙어있던 영업용 미소가 순식간에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뻐근한 목을 까딱거리며 풀더니 직원 전용 휴게실로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휴게실 문을 닫자마자 민영은 신고 있던 하이힐을 신경질적으로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푹신한 소파에 몸을 깊숙이 파묻으며 경멸 어린 독설을 내뱉었죠. 아우, 저 늙은 여우. 돈 좀 있다고 유세 떨기는 보는 눈도 없으면서 비싼 것만 처바르면 다인 줄 아나 봐. 방금 전까지 기품 있는 사모님이라 치켜 세우던 고객을. 그녀는 서슴없이 늙은 여우라 칭하며 비웃었습니다. 민영은 자판기 커피를 뽑아들고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휴게실 벽에 걸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훑어내리고 있었죠. 거울 속의 자신은 방금 다녀간 그 고객보다 훨씬 젊고 아름답고 세련된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 돈이 없다는 사실만 빼면 말이죠. 민영은 그것이 참을 수 없이 억울했습니다. 남편 혁의 월급은 대기업 부장치고는 나쁘지 않았지만 그녀가 꿈꾸는 상류층의 삶을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명품관에서 매일같이 마주하는 진짜 부자들의 삶을 엿볼 때마다 그녀의 갈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나도 저런 대우받으면서 살 자격이 충분한데 왜 나는 여기서 남 비위나 맞추고 있어야 해. 그녀의 손가락이 스마트폰 화면 위를 빠르게 미끄러졌습니다. 화면에는 남편의 이번 달 월급 명세서와 카드값 청구서가 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가 날 듯 말 듯한 아슬아슬한 숫자들을 보자 민영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 짜증은 자연스럽게 시댁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아들 등골만 빼먹는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순자. 물려줄 재산이라곤 경기도 구석에 박혀있는 다 쓰러져가는 촌집 하나뿐인 그 무능한 노인이 민영은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어머님은 로또라도 안 되나? 아니, 로또가 뭐야. 어디 땅이라도 좀 파보시지. 나 죽으면 그 썩은 밭이나 물려주려나. 민영은 코웃음을 치며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립스틱을 다시 고쳐 발랐습니다. 빨갛게 채워지는 입술이 마치 타인의 불을 탐하는 욕망의 색깔처럼 번들거렸습니다. 다시 우아한 김 매니저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휴게실 문을 열고 나가는 민영의 뒷모습은 당당하고 화려했지만 그 속은 시커먼 열등감과 비틀린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른한 오후의 햇살이 마루 깊숙이 들어와 앉아있던 시각, 고요하던 순자의 집을 깨운 것은 요란한 전화벨 소리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 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게 들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에 승진했어요. 다음 달부터 부장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순자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남들 뒤에서 흘렸던 눈물과 철음이 그 말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순자는 한참이나 수화기를 붙들고 먹먹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방 안을 서성이던 그녀의 머릿속에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우리 혁이 번듯한 양복 한 벌 해줘야지. 지금까지는 시장통 양복점에서 기성복을 사입히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장이 된 아들에게 더 이상 그런 옷을 입힐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않을 날개 같은 옷을 직접 사입히고 싶다는 어미의 욕심이 꿈틀거렸습니다. 순자의 시선이 벽에 걸린 달력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 민영이 일하는 백화점. 서울에서도 제일 좋은 물건만 있다는 그곳이 떠올랐습니다. 순간 며느리의 서슬퍼런 경고가 귓가에 윙윙거렸습니다.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던 그 독한 눈빛이 떠올라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내 돈 내고 내 새끼 옷 사러 가는데 누가 뭐라 할 것이여. 순자는 안방 구석에 놓인 자개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은은한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그녀가 평생 아껴온 외출복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자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아끼는 진 자주색 꽃무늬 블라우스와 펑퍼짐한 회색 정장 바지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친척 결혼식 때 킴만 묶고 샀던 순자의 최고급 정장이었습니다. 다리미 예열판에 불이 들어오자 순자는 정성스럽게 바지 주름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칙 하는 스팀 소리와 함께 구겨졌던 세월이 빳빳하게 펴졌습니다. 옷을 다 차려입은 순자가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깨에 잔뜩 뽕이 들어간 블라우스와 통이 넓은 바지는 요즘 유행과는 한참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순자의 눈에는 더할 나위 없이 단정하고 깔끔해 보였습니다. 준비를 마친 순자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장에서 소주병에 담긴 진한 갈색 액체를 꺼냈습니다. 지난 가을 텃밭에서 직접 수확한 깨를 털어 방앗간에서 갓 짜낸 들기름이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는 그 귀한 기름병을 순자는 신문지로 꼼꼼히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한 검은색 비닐봉지에 조심스레 담았습니다. 양복을 사러 간 김에 아들네 부부에게 줄 요량이었습니다. 순자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현금 봉투를 속옷 안주머니에 찔러 넣고 검은 비닐봉지를 손목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손에 쥔 비닐봉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순자는 현관문에 닫고 낡은 운동화끈을 조여매더니 서울 가는 광역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백화점은 마치 거대한 유리 궁전 같았습니다. 회전문이 쉼없이 돌아가며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을 삼켰다 뱉어내기를 반복하고 있었죠. 그 분주한 흐름 속에 박순자 여사가 섰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무성 흑백 영화 속에 갑자기 촌스러운 색깔이 덧입혀진 것처럼 묘한 이질감을 자아냈습니다. 어깨뽕이 잔뜩 들어간 진자주색 꽃무늬 블라우스, 통이 넓어 걸을 때마다 펄럭이는 회색 정장 바지, 그리고 끈을 꽉 조여맨 낡은 운동화.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것은 순자의 오른쪽 손목에 단단히 묶여있는 검은색 비닐봉지였습니다. 순자가 회전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자 서늘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진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샹들리에는 눈이 부시도록 반짝거렸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매끄러워 순자의 낡은 신발 밑창이 그대로 비칠 정도였죠. 어머, 저기 봐. 지나가던 젊은 커플이 순자를 보고 흠칫 놀라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순자가 걷는 길 앞쪽으로 사람들이 슬금슬금 물러났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숨길 수 없는 경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길을 잘못 든 행여병자를 보듯 혹은 관리실에서 제지하지 않은 것을 의아해하는 눈치였죠. 하지만 순자는 그 따가운 시선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물론 위축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생 흙만 파던 사람이 이런 별천지에 왔으니 가슴이 콩닥거리고 손에 땀이 차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순자는 본능적으로 왼손을 가슴팍으로 가져갔습니다. 속옷 안주머니에 넣어둔 두툼한 현금 봉투의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그 묵직한 두께감이 순자에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 돈 내고 내 새끼 옷 사러 왔다.
도둑질하러 온 것도 아닌데 기죽을 거 하나 없다. 순자는 쥐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남들 눈에는 쓰레기 봉투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안에는 아들 부부를 위해 새벽부터 짠 귀한 들기름이 들어있었습니다. 자식 먹일 생각에 챙겨오니 정성이 남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된다 한들 순자에게는 그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훈장이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더 꼿꼿이 세우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들 사이에서 순자의 운동화 끄는 소리가 투박하지만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서 있던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오려다 순자의 당당한 기세에 눌려 그만 주춤하고 말았습니다. 순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가장 비싸고 좋은 옷들이 모여 있다는 남성 명품관층이었습니다. 띵 하는 맑은 알림음과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거울로 된 엘리베이터 벽면에 잔뜩 킹상했지만 결의에 찬 노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순자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는 닫힌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아래층과는 차원이 다른 묵직한 공기가 순자를 맞이했습니다. 두툼한 카펫이 깔린 복도는 발소리조차 흡수해버릴 만큼 고요했고 은은한 간접 조명 아래 진열된 정장들은 마치 박물관의 예술품처럼 도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주눅이 들려는 마음을 애써 다잡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눈은 오로지 아들 혁에게 입힐 가장 번듯한 옷을 찾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투명한 쇼윈도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며느리 민영이었습니다. 민영은 매장 중앙에 서서 중년의 남성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극도로 상냥하고 우아한 미소가 한가득 걸려 있었죠. 순자는 반가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손을 들어 아는 체를 하려다 문득 어제 저녁 며느리의 경고가 떠올라 황급히 선을 내렸습니다. 그저 멀리서나마 열심히 일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순자는 매장 입구 기동 뒤편으로 몸을 살짝 숨긴 채 목을 빼꼼히 내밀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고객에게 넥타이를 권하던 민영의 시선이 우연히 매장 입구를 향했습니다. 순간 민영의 눈동자가 찢어질 듯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녀의 시야에 명품관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진자주색 목을 빼꼼히 내밀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고객에게 넥타이를 권하던 민영의 시선이 우연히 매장 입구를 향했습니다. 순간 민영의 눈동자가 찢어질 듯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녀의 시야에 명품관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진자주색 촌스러운 블라우스와 쭈글쭈글한 검은 비닐봉지가 포착된 것입니다. 민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고객이 의아한 듯 민영을 쳐다보려던 찰나였습니다. 민영은 프로답게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재빨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급한 용무가 잠시 생겨서요. 다른 직원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민영은 매장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우아했던 걸음걸이는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구두 굽소리는 다급하고 날카롭게 바닥을 쪼아댔습니다. 순자는 며느리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멋쩍게 웃으며 검은 비닐봉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민영아, 나다. 일하는데 방해될까봐. 하지만 순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영의 손이 순자의 팔뚝을 낚아챘습니다. 그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순자는 억소리를 내며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민영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가 볼세라 순자를 매장 구석의 비상구 통로 쪽으로 거칠게 끌고 갔습니다. 질질 끌려가는 순자의 손목에 매달린 검은 비닐봉지가 허공에서 위태롭게 덜렁거렸습니다. 그 안에서 찰랑거리는 들기름 소리가 민영의 신경을 긁어놓는 듯했습니다. 비상구의 무거운 철문 뒤로 순자를 밀어넣은 후에야 민영은 잡고 있던 팔을 신경질적으로 내동댕쳤습니다. 거칠게 몰아쉬는 민영의 숨소리가 좁은 비상계단 통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눈은 경악을 넘어 살기 어린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미치겠네 정말. 두꺼운 철문이 닫히자마자 민영이 참았던 비명을 신경질적으로 토해냈습니다.
페인트 칠이 벗겨진 회색빛 비상구 계단. 그 삭막한 공간에 민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웅웅거렸습니다. 민영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이마를 소다각으로 짚었다가 도끼 어린 눈으로 순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보듯 순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빠르게 훑어매렸습니다. 어머님,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으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오시냐고요, 대체? 순자는 며느리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쥐고 있던 비닐봉지를 슬그머니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민영의 매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죠. 민영이 순자의 등 뒤로 손을 뻗어 비닐봉지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아까부터 꽃은 내가 진동을 하던데 설마 이런 걸 백화점에 들고 오신 거예요? 그게 혁이 주려고 짠 들기름이다. 새벽에 방앗간 가서 갓 짜온 거라. 순자의 해명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민영이 코를 막으며 비닐봉지를 바닥에 패대기 쳤기 때문입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플라스틱 병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음을 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바닥에 떨어진 기름병처럼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제발 좀. 누가 요즘 이런 걸 먹어요? 마트 가면 깔끔하게 포장된 게 널렸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하고 남한테까지 피해를 주냐고요. 민영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가슴을 치며 씩씩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해서요. 지금 어머님 꼴이 어떤지 아세요? 딱 구걸하러 온 거지 같아요. 경비가 안 잡은 게 신기할 정도라고요. 거지. 그 두 글자가 순자의 고막을 파고들어 가슴 한복판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민영은 한 발짝 더 다가가 순자를 구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가족을 향한 애정은커녕 자신의 완벽한 세계를 침범한 침입자에 대한 증오만이 가득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수준 좀 맞춰주세요. 네. 며느리 앞길 막을 작정 아니시면 당장 나가주세요.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저쪽 비상계단으로 조용히 내려가세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민영은 손가락으로 어두컴컴한 아래층 계단을 가리켰습니다. 마치 짐승을 쫓아내듯 단호하고 모욕적인 손짓이었습니다. 순자는 멍하니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장으로 곱게 덮인 그 얼굴 아래 얼마나 흉측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순자의 눈동자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차가워졌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는 대신 그녀의 입가에는 서늘한 쓴웃음이 아주 옅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내가 갈 곳이 못 되는구나. 네가 있는 곳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었어. 순자가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검은 비닐봉지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흙 묻은 운동화 끈을 다시 단단히 동여매고 허리를 꼿꼿하게 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와 말을 섞을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 순자의 침묵이 오히려 민영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하세요? 안 가시고? 민영의 재촉에 순자는 며느리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비상구 문이 아닌 반대쪽 복도로 향하는 철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어머님, 거긴 매장 쪽이잖아요. 민영이 소리쳤지만 순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끼익 하는 쇳소리와 함께 무거운 철문이 열렸습니다. 순자는 며느리가 지키고 서 있는 그 좁고 어두운 비상구를 벗어나 다시금 눈부신 조명이 쏟아지는 복도 한복판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며느리의 비명 같은 잔소리를 비상구 문 뒤로 가둬버린 채 순자는 다시 매장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아까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묵직했습니다. 마치 폭풍우 속을 뚫고 지나가는 거대한 배처럼 주변의 시선 따위는 그녀의 행로를 조금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1층 로비로 내려가는 대신 건물 중앙에 위치한 투명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검지손가락이 가장 높은 숫자인 12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12층. 그곳은 일반 고객들은 발길조차 닿지 않는 이 백화점의 최상위 고객들만을 위한 성역과도 같은 공간, 더 퍼플 라운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속으로 상승하며
지상의 풍경이 발 아래로 까마득히 멀어졌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 도심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순자의 눈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굳게 담은 입술만이 그녀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죠. 띵동. 도착 알림음과 함께 문이 열리자 아래층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고요하고 은밀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닥에는 발목까지 푹신하게 잠길 듯한 최고급 양모 카펫이 깔려 있었고 입구에서는 은은한 아로마 향기가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검은 비닐봉지를 덜렁거리며 라운지 입구로 다가가자 데스크에 앉아있던 여직원이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련된 유니폼을 입은 직원의 눈매가 순자의 행색을 훑더니 이내 당황스러움과 난처함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데스크 앞으로 나와 순자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저 어르신, 죄송하지만 이곳은 회원 전용 공간입니다. 물건 납품이나 배달은 지하 하역장을 이용해 주셔야 하는데요. 직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다라는 단호한 거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순자의 얼굴이 아닌 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에 머물러 있었죠. 순자는 직원의 제지에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직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가죽이 다 벗겨져 너덜너덜해진 낡은 지갑이었습니다. 직원은 그 초라한 지갑을 보며 속으로 혀를 찼을지도 모릅니다. 노인이 꼬깃꼬깃한 지폐 몇 푼을 꺼내며 막무가내로 때를 쓸 것이라 예상했겠죠. 하지만 순자의 거친 손가락 사이에서 나온 것은 지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칠흑처럼 새카만 묵직한 금속 재질의 카드 한 장이었습니다. 카드의 중앙에는 백화점 그룹의 로고가 다이아몬드처럼 영롱하게 박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더 블랙 VVIP라는 글자가 금박으로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백화점 계열사에 현금 자산 30억 원 이상을 예치한 고객에게만 극소수로 발급된다는 전설의 블랙카드였습니다. 이거면 들어갈 수 있는가? 순자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그녀는 카드를 직원의 코앞에 무심하게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홀린 듯 그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성의 감촉, 그 묵직한 무게감에 직원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직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떨리는 손을 뻗어 리더기의 카드를 긁었습니다. 띠링! 청명하고 경쾌한 승인음과 함께 모니터 화면에 강렬한 보라색 경고창이 팝업되었습니다. 최우수 고객 입장, 박순자 회장님. 의전 등급 S클래스. 점장 즉시 호출 요망. 직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설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막아선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고는 숨이 턱 막히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배달부 취급을 했던 노인이 이 백화점의 생사 여탈권을 진 큰 손 중에 큰 손이었던 것입니다. 직원은 감전이라도 된 사람처럼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비명에 가까운 사과를 토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을 몰라 뵙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서 아내를 모시겠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천천히 지갑을 닫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를 터주며 벌벌 떨고 있는 직원을 지나쳐 육중한 라운지의 유리문 안으로 당당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리자 라운지 안쪽에 앉아있던 몇몇 상류층 고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 쪽으로 쏠렸습니다. 상위 0.1%를 위한 더 퍼플 라운지의 공기는 바깥 세상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최고급 찻잔이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나직한 클래식 선율만이 흐르던 그 고상한 공간에 순자의 등장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바위와도 같았습니다. 이태리산 가죽 소파에 앉아 담소를 나누던 사모님들의 눈썹이 일제히 꿈틀거렸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약속이라도 한 급 순자의 낡은 운동화와 그녀가 소중히 움켜쥔 검은 비닐봉지에 꽂혔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냄새 나는 거 아니야? 직원들은 뭐해? 관리 안 하고?
노골적인 수군거림이 순자의 귓가에 따갑게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 안쪽 상석에 있는 벨벳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검은 비닐봉지를 대리석 테이블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그 투박한 봉지가 매끄러운 대리석 위에 놓이는 순간 라운지의 우아한 분위기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라운지 입구 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쿵쿵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에는 발소리 하나 내지 않던 직원들이 혼비백산하여 길을 터주었고 그 사이로 한 중년 남자가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습니다. 이 백화점의 총괄점장 최전무였습니다. 항상 빈틈없이 빗어넘기던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줄도 모르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순자가 앉은 테이블로 직진하더니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박 회장님, 오셨다는 연락받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진작 말씀을 주셨으면 정문까지 마중을 나갔을 텐데 제가 모시지 못해 정말 송구합니다. 점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순간 순자를 향해 눈을 흘기던 사모님들의 동작이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듯 멈췄습니다. 찻잔을 들던 손들이 허공에서 굳어버렸고 경멸 어린 눈빛들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백화점 내에서 저승사자로 불리는 깐깐한 최 점장이 저토록 비굴할 정도로 굽신거리는 모습은 개점 이래 처음 보는 광경이었으니까요. 순자는 점장의 호들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테이블 위에 놓인 비닐봉지를 툭툭 치며 무심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최 전무, 오랜만이네.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마중까지 나와. 그냥 옷 한 벌 사러 왔네. 아이고, 당치 않으신 말씀입니다. 회장님께서 친히 왕림해 주셨는데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습니까? 원하시는 브랜드가 있으시면 당장 룸으로 대령하겠습니다. 최 잡무는 손수건을 꺼내 연신 이마에 땀을 닦아내며 순자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허름해 보이는 노인이 백화점 그룹의 주요 주주이자 현금 유동성이 막혔을 때 숨통을 트여준 구세주라는 사실을 말이죠. 순자는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사람들의 눈이 이제는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이 만들어낸 권력이자 민영이 그토록 갈망하던 급의 차이였습니다. 순자가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 규칙적인 소리에 맞춰 점장의 심장 박동도 빨라지는 듯 했습니다. 최 전무, 옷은 나중에 보고 내 부탁 하나만 하지. 네. 무엇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바치겠습니다. 순자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아주 낮고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폭탄 같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1층 명품관에 김민영이라는 매니저가 있지. 지금 당장 이 방으로 좀 불러주게. 점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군대식으로 복명복창하며 무전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지시하신 대로 김민영 매니저 즉시 호출하겠습니다. 점장의 무전기 너머로 다급한 호출 신호가 떨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라운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테이블 위에 검은 비닐봉지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문 쪽을 응시했습니다. 곧 들이닥칠 며느리의 표정을 상상하며 순자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한편 1층 명품관 매장. 민영은 조금 전의 소동으로 잔뜩 구겨진 기분을 애써 다림질하고 있었습니다. 창고 구석에서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는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신경질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고 온 그 검은 비닐봉지가 마치 자신의 커리어에 묻은 지워지지 않는 얼룩처럼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채수 옴붙으려니 제발 아무도 못 봤어야 할 텐데. 민영이 콤팩트를 탁 소리나게 닫으며 짜증 섞인 혼잣말을 뱉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귀에 꽂힌 인이어에서 플로어 매니저의 다급한 목소리가 치직거리며 들려왔습니다. 김민영 매니저, 지금 어디야? 빨리 응답해, 빨리!
평소 침착하던 상사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민영은 반사적으로 자세를 고쳐 잡으며 마이크에 손을 댔습니다. 네, 김민영입니다. 창고에 잠시. 지금 창고가 문제야? 당장 12층 퍼플 라운지로 튀어 올라가. 최 전무님이 자네를 직접 호출하셨어. 민영의 눈이 순간 확 커졌습니다. 점장인 최 전무가 일개 매장 매니저를 직접 찾는 일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민영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점장이 직접 찾는다? 그것도 VVIP 라운지로? 순간 민영의 입꼬리가 제멋대로 실룩거렸습니다. 그녀는 이 호출을 자신의 인생을 바꿀 대형 호재라고 확신했습니다. 혹시 저번 달 매출 1위 한 것 때문에? 아니면 본사 승진 발령이라도 난 건가? 방금 전 시어머니 때문에 겪었던 불쾌함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는 대신 신분 상승에 대한 헛된 기대감과 짜릿한 흥분으로 채워졌습니다. 민영은 황급히 거울을 다시 꺼냈습니다. 조금 전까지 분노로 일그러졌던 얼굴 위에 서둘러 우아한 영업용 가면을 덧칠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빗어 넘기고 붉은 립스틱을 덧발라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래, 김민영,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거야. 오늘 제대로 눈도장 찍는 거야. 그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창고를 뛰쳐나왔습니다.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가 아닌 고객용 투명 엘리베이터를 향해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자신의 모습이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곳이 자신이 그토록 꿈꾸던 상류사회로 가는 직통 계단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징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판이 1층에서 5층, 10층으로 바뀔 때마다 민영의 심장 박동도 터질 듯이 빨라졌습니다. 이윽고 12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민영은 깊게 심호흡을 하며 어깨를 활짝 폈습니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매력적인 미소를 입가에 장착했습니다. 그녀는 또각또각 경쾌한 구두 소리를 내며 퍼플 라운지의 육중한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행운의 여신을 기대하며 민영은 거침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지옥보다 더 무서운 심판관이 앉아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라운지의 육중한 문을 열고 들어선 민영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도 뇌가 작동을 멈춘 듯 아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안쪽, 도심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VVIP 전용 상석. 그곳에 백화점의 총괄 책임자인 최 전무가 마치 죄를 지은 신하처럼 허리를 굽히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깍듯이 모시고 있는 소파 한가운데에는 너무나 익숙하고도 이질적인 인형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영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대리석 테이블 위에 올려진 검은색 비닐봉지였습니다. 방금 전 자신이 더럽다며 바닥에 패대기 쳤던 바로 그 물건이었죠. 그리고 시선이 서서히 위로 올라가자 촌스러운 진자주색 블라우스와 희끗희끗한 파마머리 다 보였습니다. 민영의 발걸음이 바닥에 본드로 붙인 듯 딱 멈춰섰습니다. 입가에 걸려있던 영업용 미소가 유리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어머님? 민영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듯한 헛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제야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있던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찻잔을 입으로 가져가는 순자의 동작은 더할 나위 없이 우아하고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안경 너머로 번득이는 눈빛은 빙하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때 최 전무가 민영을 발견하고는 벼락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김 매니저,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박 회장님께서 와 계시는데 어서 와서 인사 올리지 않고. 네? 회장님이요? 민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회장님은 본사에 있는 그룹 회장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골 노인네인 시어머니에게 회장님이라니? 도무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눈동자만 지진난 듯 흔들렸습니다. 최 전무는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다그쳤습니다. 자네 정말 몰랐나?
자네 시어머니 되시는 박순자 여사님이 우리 그룹의 최우수 VVIP 고객이시라는 걸. 이분 예치금이 얼마인지 알기나 해. 자네 매장 물건을 싹 다 비워도 발끝도 못 따라갈 금액이야. 쾅! 민영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린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엄청난 액수의 돈.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이 백화점 전체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진짜 주인이었다는 사실이 거대한 해일이 되어 민영을 덮쳤습니다. 그 순간 순자가 찻잔을 달그락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전무, 너무 나무라지 말게. 내 며느리가 숫자 계산은 빨라도 사람 보는 눈은 좀 어두워서 그래. 순자의 그 한마디는 고함보다 더 무겁게 민영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어두워서 그렇다는 그 말이 자신의 천박한 속물근성을 정통으로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영은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무릎 관절이 힘없이 꺾이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털썩. 최고급 양모 카페 뒤로 민영의 무릎이 처박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만만하게 걸어왔던 그 잘난 다리가 이제는 초라한 시어머니 앞에서 가장 비굴한 자세로 꺾여 있었습니다. 민영은 떨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순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은 며느리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테이블 위에 검은 비닐봉지를 소중하게 쓰다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명품으로 휘감은 며느리보다 이 낡은 비닐봉지가 100배, 1000배는 더 귀하다는 듯이 말이죠. 무릎 꿇은 며느리의 정수리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납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넓은 퍼플 라운지 안에는 간간이 터져 나오는 민영의 거친 숨소리만이 위태롭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소파 등받이에서 몸을 일으켜 테이블 위에 놓인 검은 비닐봉지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그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려 민영의 어깨가 움찔거렸습니다. 순자는 그 볼품없는 봉지를 민영의 코앞으로 쑥 내밀었습니다. 비릿한 쇠냄새가 나는 명품 가방이 아닌 고소하고 투박한 들기름 냄새가 민영의 코를 찔렀습니다. 잘 보거라. 네가 아까 냄새 난다며 바닥에 내동댕이 쳤던 그 물건이다. 순자의 목소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건조한 말투 속에는 뼈를 깎는 듯한 서늘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자식놈 먹이겠다고 짠 기름이야. 내 옷에 밴 흙냄새, 땀냄새가 그렇게도 역겹더냐? 민영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마치 불타는 숯덩이를 삼킨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순자의 손에 들린 비닐봉지와 그 봉지를 쥐고 있는 거칠고 갈라진 시어머니의 손마디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손은 흉했습니다.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고 지문이 닳아 없어질 만큼 거칠었죠. 하지만 그 손이 일궈낸 재산 앞에서 민영의 매끈한 손은 한없이 초라하고 가벼운 깃털에 불과했습니다. 순자는 혀를 차며 비닐봉지를 다시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민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일침을 날렸습니다. 민영아, 너는 명품을 팔면서 정작 무엇이 귀한 것인지는 하나도 배우지 못했구나. 자, 사람의 품격이라는 건 말이다. 비싼 옷을 걸친다고 생기는 게 아니다. 남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그게 바로 진짜 명품인 게야. 그런데 너는 마음이 너무나도 싸구려구나. 싸구려. 그 단어가 민영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냈습니다. 백화점 에이스, VIP 전담 매니저라는 그녀의 화려한 타이틀이 순자의 한마디 앞에 허물타럼 벗겨져 나갔습니다. 민영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져 카펫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기도 했고 눈앞에서 날아가 버린 엄청난 기회에 대한 아쉬움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몰라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영은 떨리는 손으로 순자의 바짓단을 부여잡으려 했습니다. 평소라면 더럽다며 손끝 하나 대지 않았을 그 낡은 바지를 이제는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필사적으로 옮겨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잡힐 듯 말 듯한 거리에서 조용히 다리를 뒤로 뺐습니다. 그 거절의 몸짓은 단호했고 자비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옆에서 숨죽이고 서 있던 최전무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며느리에게서 흥미를 잃은 사람처럼 건조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최전무, 여기 공기가 너무 탁해서 안 되겠네. 다른 곳으로 가서 볼일을 마저 봐야겠어.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움직이자 최전무와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길을 텄습니다. 바닥에 덩그러니 남겨진 민영은 멀어져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허공을 향해 뻗어 있었지만 순자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만이 민영을 비웃듯 달랑거리며 라운지 밖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퍼플 라운지에서의 소동이 끝난 후 백화점 4층 남성 명품관에는 기묘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맨 앞에는 낡은 운동화를 신은 박순자 여사가 위풍당당하게 걸었고 그 뒤를 최전무와 수행비서들이 마치 호위무사처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의 맨 끝자락,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비틀거리며 따라오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 민영이었습니다. 화장은 눈물과 땀으로 얼룩져 기괴하게 번져 있었고 한쪽 스타킹에 오른 나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히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가지도 그렇다고 도망치지도 못한 채 유령처럼 그 뒤를 밟을 뿐이었습니다. 순자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민영이 관리하는 매장 바로 맞은편, 업계 최대 라이벌 브랜드인 H사의 쇼윈도 앞이었습니다. 평소 민영이 디자인도 구리고 촌스럽다며 대놓고 무시하던 경쟁 매장이었죠. 순자는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매장을 지키던 경쟁사 직원들은 최전무의 등장을 보고 기절초풍하여 달려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순자는 직원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가장 중앙에 진열된 마네킹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팔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바느질했다는 최고급 원단의 수제 양복이었습니다. 순자는 거친 손바닥으로 부드러운 양복깃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들 혁의 어깨에 걸쳐질 그 옷의 촉감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눈가주름이 부드럽게 펴졌습니다. 이걸로 주게 치수는 우리 아들 몸에 딱 맞게 가봉해서 보내고 가격표조차 확인하지 않는 쿨한 주문,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지만 순자에게는 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치르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매장 입구에서 발만 동동 구르던 민영이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튀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양복하실 거면 제 매장으로 가시죠. 제가 직원 할인가로, 아니, 제 마진 다 포기하고 원가로 해드릴게요. 이 브랜드는 원단이 별로예요. 민영은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이 엄청난 큰 손의 매출이 하필이면 경쟁사로 넘어가는 꼴을 눈뜨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실적을 채울 절호의 기회를 라이벌에게 뺏긴다는 것은 그녀에게 있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민영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갑에서 블랙카드를 꺼내 경쟁사 직원에게 건네며 최 전무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최 전무, 잘 듣게. 이 결제건 이 매장 직원 앞으로 실적 잡아주게. 그리고 앞으로 내 이름으로 나가는 모든 백화점 매출은 저 김민영 매니저와는 단 1원도 섞이지 않게 처리해. 순자의 그 한마디는 민영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백화점 VVIP인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매장을 보이콧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한 셈이었으니까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전산실에 특별 지시를 내려서 완벽하게 차단하겠습니다. 최 전무의 우렁찬 대답이 떨어지자 민영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녀는 쇼윈도 유리를 짚으며 신음 같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경쟁사 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블랙카드를 받아들고 결제 단말기에 꽂았습니다. 찡, 찡,
영수증이 출력되는 그 기계음이 민영의 귀에는 자신의 커리어가 찢겨나가는 소리처럼 끔찍하게 들렸습니다. 순자는 영수증은 쳐다보지도 않고 직원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고했네. 옷은 내 아들 집으로 보내주게. 보내는 사람 이름은 못난 어미라고 적고. 순자는 뒤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쇼윈도에 매달려 자신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며느리를 그제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순자의 눈빛에는 분노도 경멸도 없었습니다. 그저 티끌 하나 없는 완벽한 무관심만이 남아 있었죠. 그 서늘한 무관심이 민영의 가슴을 더욱 날카롭게 후벼 팠습니다. 차라리 욕이라도 해줬으면 좋으련만 시어머니는 이제 민영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어깨를 스치듯 지나쳐 매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낡은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멀어져 갔고 그 뒤로 최전무의 수행원들이 병풍처럼 따랐습니다. 화려한 명품관 한가운데 경쟁사 직원들의 환호 소리를 배경으로 홀로 남겨진 민영. 그녀의 손끝이 허공을 허우적거리다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민영의 아파트 거실에는 마치 장례식장 같은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고급스러운 양복 상자만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홀로 빛나고 있었죠. H사의 금장 로고가 박힌 그 상자는 조금 전 퀵서비스로 배달된 것이었습니다. 퇴근한 남편 혁은 상자 위에 놓인 작은 메모지를 떨리는 손으로 쥐고 있었습니다. 못난 어미가 우리 아들 승진 축하한다. 빗둘뱃둘 맞춤법도 틀린 그 글씨를 보자 척의 어깨가 물기를 머금은 소미불처럼 축 처졌습니다. 그는 거친 천을 어루만지듯 메모지를 엄지로 문지르며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그 맞은편 소파 구석. 민영은 죄인처럼 웅크리고 앉아 남편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지운 그녀의 민낯은 창백하다 못해 흙빛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몰라서 그랬어. 어머님이 그런 큰 돈을 가지고 계실 줄은. 민영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혁이 고개를 확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눈은 실핏줄이 터져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평생 순하게만 살아온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돈? 혁의 목소리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돈 타령이구나. 어머니가 부자인 걸 알았으면 그때는 대접해드렸을 거라는 소리로 들리네.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어머니라서가 아니라 돈 냄새가 나야만 시어머니 대접을 해주는 여자였어, 당신. 소름 끼친다, 정말. 혁은 혐오스럽다는 듯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양복 상자를 소중히 챙겨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굳게 닫힌 방문 소리가 민영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철컥 소리는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담을 알리는 파열음과도 같았습니다. 민영은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떠난 것은 둘째치고 시어머니의 그 막대한 재산이 눈앞에서 아른거려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안 돼, 이대로 끝낼 순 없어. 그 돈이 다 얼만데 내가 어떻게 비위를 맞춰왔는데. 민영은 겉옷을 대충 걸쳐 입고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목적지는 시어머니 순자의 집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순자의 집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안채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민영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님. 민영은 대문을 두드리며 애원했습니다.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한참 뒤 대문 옆 종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순자가 잠옷바람으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밤공기에 흔들리는 텃밭의 작물들이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민영은 다짜고짜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네? 민영이 순자의 바짓단을 잡고 매달렸지만 순자는 마치 귀찮은 벌레를 떼어내듯 발을 뒤로 뺐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보다 더 차갑고 깊었습니다. 민영아. 순자의 건조한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너는 내 도운이 탐나서 왔겠지만 꿈 깨거라. 네? 내 재산은 말이다. 이미 변호사 불러서 유언장 공증까지 다 마쳤다. 내가 죽으면 전 재산의 90%는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우리 혁이 노후 자금으로 묶어둘게야.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민영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기부라니. 그 어마어마한 돈을 생판 남에게 준다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피 같은 돈을 왜 남한테 줘요? 저희가 있잖아요. 민영이 악를 쓰며 대들었지만 순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피 같은 돈이니까 너 같은 놈들한테는 더더욱 못 주지. 땀 흘려 번 돈의 무게를 모르는 놈한테 돈을 쥐어주는 건 칼을 쥐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순자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다신 내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내 아들하고 살든 말든 그건 네 사정이고 내 눈앞에는 띄지 마. 쾅. 무거운 철대문이 민영의 눈앞에서 야멸차게 닫혔습니다. 민영은 닫힌 대문 앞에 망부석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담장 너머로 순자가 마당에 개에게 밥을 주며 다정하게 말을 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누렁이 배고팠지? 많이 먹어라. 개만도 못한 취급. 그 처참한 현실이 차가운 밤바람과 함께 민영의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민영은 힘이 풀린 다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초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의 쇼윈도는 벌써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옷을 갈아입었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민영의 얼굴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화려한 반지들은 모두 사라졌고 손목을 감싸던 명품 시계 대신 검은색 전자시계가 채워져 있었죠. 고객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민영이 허름한 점퍼 차림의 노인 고객을 두 손으로 정중히 부축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경비실에 무전을 쳐서 쫓아냈을 행색이었지만 지금 민영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공경과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의 사건 이후 민영은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걸치고 있는 브랜드 로고가 아니라 그 사람의 눈빛과 주름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배웠으니까요. 남편 혁과는 결국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채 각방을 쓰며 서로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건조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퇴근길 편의점 도시락을 사들고 터덜터덜 걸어가는 민영의 뒷모습이 화려한 백화점 조명 아래서 더욱 쓸쓸하고 작게만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게이트 앞은 설렘 가득한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그 인파 한가운데 누구보다 환하게 웃고 있는 박순자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 위에는 우아한 베이지색 중절모가 얹혀 있었고 목에는 따뜻해 보이는 캐시미어 머플러가 둘려 있었습니다. 물론 명품 로고 따위는 어디에도 박혀 있지 않은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순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공항의 그 누구보다 빛났습니다. 아유, 순자야, 여권 챙겼지? 우리 이번에 유럽 가서 다리 부러지도록 걸어보자고. 오랜 텃밭 친구들이 순자의 팔짱을 끼며 깔깔거렸습니다. 순자는 친구들의 손을 꼭 맞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약속대로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재단에 넘겼습니다. 남은 돈은 오로지 자신이 못 다본 세상을 구경하고 평생 고생한 친구들에게 맛있는 밥 한 끼 사는 데 쓰기로 결심했죠. 순자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활주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거대한 비행기가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거친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흙투성이었던 손, 갈라지고 터져서 볼품없던 그 손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날개가 되어 그녀를 넓은 세상으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사는 거지. 비싼 옷 입고 폼 잡는 게 아니라 내 마음 편하고
내 사람들과 웃을 수 있으면 그게 진짜 부자 아니겠나. 순자의 입가에 편안하고 넉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수백억짜리 다이아몬드보다 더 깊고 은은하게 반짝였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자 순자는 친구들과 함께 게이트를 향해 가볍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진한 향수 냄새 대신 오래 묵은 장마처럼 구수하고 따뜻한 사람의 향기만이 은은하게 남아 공항의 차가운 공기를 데우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뒷모습이 눈부신 햇살 속으로 천천히 아주 평온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고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따뜻한 안부도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저 풍경처럼 아름답게 흘러가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의 창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